단 한 단어, 배터리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각국 참관인 23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국 대표단을 향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한국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끝났군. 심장이 없는 전투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뒤, 저는 35년 공직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 손끝이 떨려서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후지와라 겐지. 올해 63입니다. 일본 방위성 장비청에서 35년간 항공장비 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일본 하늘에는 그 어떤 부품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사출 좌석, 그리고 배터리까지. 특히 배터리는 제 전문 분야였죠. F-15J 전투기의 배터리 인증을 제가 직접 심사했습니다. 그 인증 하나에 11년이 걸렸어요. 11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는 시간을 손바닥만 한 배터리 하나에 쏟아부은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전투기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와 완전히 다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도 11km, 기온 영하 42도. 그 지옥 같은 하늘에서 배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조종사가 구지의 하중을 견디며 기체를 비틀 때 배터리도 같이 비틀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죠. 전투기가 피격당하는 순간입니다. 엔진이 꺼지고 발전기가 멈추고 계기판이 어둠에 잠기는 그 순간. 조종사에게 남은 건 배터리 하나뿐입니다. 그 배터리가 항전 장비를 되살리고 비상 통신을 열고 사출 좌석을 깨웁니다. 블랙박스의 마지막 데이터를 새기는 것도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3초 먼저 죽으면 조종사도 3초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투기의 심장. 그리고 조종사의 마지막 생명줄. 그 심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없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시장의 41%를 쥐고 있고 우리 일본이 33%를 쥐고 있었죠. 나머지를 미국과 영국의 특수 업체들이 나눠 먹습니다. 이 시장은 기술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간의 시장입니다. 수십 년의 인증 데이터, 수만 시간의 비행 기록, 수백 건의 사고 분석. 그 시간의 벽은 돈으로도 천재로도 넘을 수 없다는 게 이 바닥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철칙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고요. 그런 제게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도쿄의 제 서재였죠.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새벽마다 각국 방산 뉴스를 훑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마시던 녹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KF 스무한 배터리 공급사, 국내 사업 전면 철수.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초도 물량 40대에 들어갈 배터리는 확보됐지만 후속 80대. 그러니까 총 120대 체계를 완성할 물량의 심장이 통째로 비어버린 겁니다. 공급사가 사업 구조 조정으로 배터리 부문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확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끝났군. 한국의 전투기 사업은 여기까지다. 여러분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5년간 항공 장비를 심사한 사람의 눈에 이 사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투기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정확한 시간에 맞물려야 완성되는 물건입니다. 그중 단 하나, 심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죠. 프랑스나 일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는 값에 심장을 사오는 것. 저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곧 파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파리는 그 대가를 아주 비싸게 받아낼 것이다. 제 예측의 절반은 맞았습니다. 파리가 움직였거든요. 다만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파리로 간 게 아니라 파리에서 포식자가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속보가 뜨고 2주 뒤, 저는 파리의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은퇴한 심의관에게 흔히 들어오는 자리였죠. 첫날 저녁 리셉션장.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각국 언어가 뒤섞인 그 홀에서
나지금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후지와라 상. 여전히 늙지를 않으시는군요. 돌아보니 뒤랑이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항공 배터리 업계의 수석 부사장. 나이는 55. 은회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손목에는 항공기 부품으로 만들었다는 시계를 차고 다니는 남자. 업계에서 그의 별명은 포식자였습니다. 경쟁사가 흔들리는 냄새를 맡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하루 만에 날아가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뒤랑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번들거렸어요. 좋은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국말입니다.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다니요. 뒤랑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후지와라 상, 이건 축제입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냥철이 열린 거예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냥철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뒤랑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낮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지금 후속 80대의 심장이 없습니다. 수출 협상은 코앞이고 양산 라인은 돌아가야 하고 공군은 노후 기종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냥감만큼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급 제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한이 아니죠. 뒤랑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통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기존 단가의 3.2배를 부를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2배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받아들입니다. 뒤랑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요. 왜인 줄 아십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후지와라 상, 당신네 회사가 대신 공급하실 겁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 전투기에 배터리를 파는 걸 허가할까요? 안 되죠. 미국, 자기들 라인 물량도 벅찹니다. 영국, 인증 맞추는 데만 4년입니다. 결국 남는 건 우리 하나. 독점 시장에서 가격은 파는 놈이 정합니다. 그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저는 이 남자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단가는 사실 부수입이에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목적이라니요. 납기입니다. 뒤랑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납기를 14개월으로 박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5개월이면 충분하지만 14개월으로요. 한국의 양산 일정이 우리 손에 묶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중동과 수출 협상을 할 때, 동남아와 협상을 할 때 납기를 약속할 수 없게 됩니다. 납기를 약속 못하는 전투기를 누가 삽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줄이었어요. 배터리 하나로 한 나라의 전투기 사업 전체를 묶어버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뒤랑 씨, 그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한국도 수십 년 방산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 순간 뒤랑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을 저는 지금도 한 글자도 잊지 못합니다. 후지와라 상, 전투기는 만드는 놈이 주인이 아닙니다. 심장을 쥔 놈이 주인이에요. 한국이 기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심장이 우리 손에 있는 한 저 전투기는 우리 겁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그걸 아주 정중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올 생각입니다. 주변에 있던 유럽 업체 임원 몇이 낄낄거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사냥 잘하고 오시게. 홀 안에 그 누구도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보였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뒤랑이 불쾌했습니다. 심장을 쥔 놈이 주인이라는 그 오만한 말투가, 사냥감이라는 단어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쾌하지만 그가 이길 것이다. 35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의 벽은 넘을 수 없다. 한국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한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는 그 판단에 단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1%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쿄의 옛 직장, 그러니까 방위성 장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 심의관들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자료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님께 비공식 자문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KF-21 공급망 분석 보고서입니다.
배터리 공백 사태 이후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정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 이유는 짐작이 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몇 년 새 무섭게 크고 있었으니까요.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까지. 일본 입장에서는 경쟁국의 급소가 어디인지, 그 급소가 정말 급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인증을 35년 심사한 사람은 일본에 저 하나뿐이었죠. 저는 자료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재에서 자료를 넘기다가 한 장의 보도자료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KF 스무한 배터리 완전 국산화 선언. 국내 기업 공동 개발 착수.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뒤랑의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손으로 심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카이스트에서 분사한 배터리 스타트업 리베스트가 새를 만들고 군용항전 전문 기업 IT사이언스가 팩 통합과 소프트웨어를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소리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스타트업이라고? 전투기 배터리를?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된 회사가. 여러분께 제 코웃음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첫째, 인증 기간. 군용 항공 배터리의 인증에는 통상 7년이 걸립니다. 우리 일본은 11년이 걸렸고 프랑스도 첫 인증에 9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후속 양산 일정을 역산하면 남은 시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통합 경험. 배터리셀을 잘 만드는 것과 전투기에 들어가는 팩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체의 형상, 전압체계, 열관리, 소프트웨어 군용 인증까지 동시에 맞춰야 하죠. 한국은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셋째, 이건 업계의 오랜 통념인데요. 한국은 셀은 만들어도 하늘은 모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강국인 건 인정하지만 항공은 다른 세계라는 거죠. 다음 날, 저는 옛 후배 오카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카베는 일본 굴지의 배터리 기업 GS유아사에서 항공사업부를 이끄는 임원이었죠. 업계의 시선이 궁금했거든요. 오카베, 한국의 국산화 선언 봤나?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부터 터졌습니다. 봤습니다, 선배님. 저희 사업부에서는 내기까지 걸었는걸요. 몇 년 만에 포기하고 프랑스로 기어가느냐. 2년파가 제일 많고 저는 후하게 3년에 걸었습니다. 자네 회사는 위협으로 안 본다는 건가? 위협이요? 오카베가 다시 웃었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그 시장에서 몇 년을 굴렀습니까? 열폭주 시험에서 셀이 터져 나가는 걸 수백 번을 보고서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지옥의 문 앞에 선 겁니다. 문을 열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안쓰럽죠. 오히려.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 초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국산화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낮으며 후속 80대 양산 일정 내 인증 완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해외 공급사와 고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능에 가깝다. 제 35년이 고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고서를 덮기 직전 자료 뭉치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에 실린 사진이었어요. 대전의 한 연구소, 리베스트의 시험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배터리 셀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에서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셀 하나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눈. 저는 그 눈빛을 어디서 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밤을 새워 배터리 도면을 그리던 제 아버지의 눈이 꼭 그랬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은 심의관의 적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론은 이미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쿄의 책상에서 쓴 보고서라는 것. 후배들은 현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님, 직접 보고 오셔야 보고서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전에 다녀와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러 가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죠. 트렁크에 자료를 챙기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금방 다녀오겠소. 볼 것도 별로 없을 거요.
볼 것도 별로 없을 거라던 그 출장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의 그 시험실에서 35년짜리 확신의 첫 번째 금이 가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직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결론이 이미 적힌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죠.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 8글자를 확인 도장 찍듯 눈으로 훑고 오면 되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산과 아파트가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속으로 시험실 풍경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했으니 뻔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시험실, 부족한 장비, 열정만 앞서는 젊은 연구원들. 저는 그런 현장을 35년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열정은 인증 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이 세계의 냉정한 규칙이었으니까요. 리베스트의 시험동에 도착한 건 오전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뜻밖에도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38이라는 젊은 수석 엔지니어. 이름은 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배터리만 파다가 합류했다는 남자였죠.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시만 하는 손이 아니었어요. 새를 직접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심의관님 성함은 저희도 압니다. FC5J 배터리 인증 심사 기록, 저희 팀 전원이 공부했거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심사 기록을 공부했다고요? 네. 실패 사례까지 전부요. 심의관님이 반려하신 항목들이 저희한테는 교과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관이 어디서 도장을 안 찍는지 알면 어디를 먼저 부숴야 하는지 보이니까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칭찬인지 도발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제가 생각한 열정만 앞서는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숙제는 해온 상대였어요. 시험동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코를 찌른 건 전해액 특유의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 저는 잠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준비해온 여유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실은 좁지 않았습니다. 아니,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배치가 문제였습니다. 관통 시험기, 열폭주 챔버, 진동 시험대, 고고도 모사 장비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셀 하나가 태어나서 지옥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극한까지 줄인 배치였죠. 저는 그 배치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살고 있었습니다. 관통 시험대로 가기 전에 강민주는 저를 시험동의 안쪽으로 먼저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벽 너머로 육중한 강철 챔버가 보였습니다. 열폭주 시험 챔버였죠. 챔버의 외벽에는 검은 그을음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건 지우지 않는 겁니까? 일부러 남겨둡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실패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챔버 옆의 진동 시험대에서는 마침 시험이 한창이었습니다. 배터리 팩 하나가 시험대에 물린 채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죠. 시험대의 굉음이 유리벽을 뚫고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그 앞에 앉은 연구원은 20몇이나 됐을까요? 모니터 세대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젊은 연구원이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시험을. 9시간째입니다. 진동 프로파일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면 안 돼서요. 교대는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설계가 시험대에 올라간 날이라서요. 제 새끼가 흔들리는데 남한테 맡기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새끼. 저는 그 표현에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도 자기가 만든 축전지를 꼭 그렇게 불렀거든요. 복도의 마지막 방 앞에서 강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패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철제 선반 가득 부서지고 그을리고 갈라진 배터리 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는 돼 보였습니다. 하나하나에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실패 일자, 실패 원인, 담당자 이름까지요. 저희끼리는 이 방을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덤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여기 있는 실패 하나하나가 지금 시험대 위에 있는 셀의 스승이거든요.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방부터 견학시킵니다. 저는 선반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라진 케이스, 녹아내린 커넥터, 검게 탄 셀. 심의관 시절, 저는 기업들이 실패를 숨기는 것만 봐왔습니다. 서류에서 지우고, 창고 뒤에 감추고, 질문하면 말을 돌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의 이름표를 달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로 선을 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비슷한 감각이었어요. 실패를 숨기는 조직은 언젠가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교과서로 만드는 조직은 같은 실패를 2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이 못 넘을 벽이 있던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답을 미뤘습니다. 강민준이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에는 손바닥 2개 크기의 배터리 셀이 놓여 있었죠. 심의관님, 서류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시험기의 강철 못이 셀 정중앙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반보 물러섰습니다. 35년의 몸이 기억하는 반응이었어요. 리튬 배터리에 못이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부 단락, 급격한 온도 상승, 그리고 열폭주. 불기둥이 치솟고 시험실에 경보가 울리는 광경을 저는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기 한 줄기 없었습니다. 못이 박힌 셀은 그저 조용히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모니터의 온도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스스로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온도 수치를 확인하고 다시 셀을 보고 다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몇 번째 시험입니까? 이 설계로는 412번째입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412번 전부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412번. 저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우리 일본이 난연새를 개발할 때 저 관통시험에서 불기둥을 몇 번이나 봤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피격당했을 때 배터리까지 불덩이가 되면 그건 배터리가 아니라 2번째 미사일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 전제로 셀을 설계했습니다. 출력보다 먼저 절대 타지 않을 것. 이건 뭐지? 솔직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뭐지? 데이터가 잘못됐나? 시연용으로 특별히 만든 셀인가? 35년의 경험이 필사적으로 반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록지는 눈앞에 쌓여 있었고 기록지의 두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전의 호텔에서 도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볼 것도 별로 없을 거라던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여보, 일정을 좀 늘려야겠소. 확인할 게 생겼어. 다음 날 저는 IT 사이언스의 통합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셀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투기 배터리의 진짜 관문은 팩입니다. 셀 수십 개를 묶어 기체의 형상에 맞추고 전압을 관리하고 열을 다스리고 군용 소프트웨어 인증까지 통과해야 하죠. 저는 여기서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셀은 재료의 영역이지만 팩은 시간의 영역이니까요. 통합 경험이 없는 나라는 여기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졌었고 프랑스도 넘어졌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환경 챔버가 저를 맞았습니다. 컨테이너만 한 강철 상자. 그 안에 KF-21에 들어갈 배터리 팩이 케이블에 연결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온 시험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IT 사이언스의 시험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측창 앞에 섰습니다. 챔버의 온도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관측창의 성에가 피어오르고 시험장 안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영하 42도, 고도 11km의 하늘. 전투기가 실제로 사는 세상의 온도였습니다. 리튬 배터리에게 저우는 사용장입니다. 전해액이 굳고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고 출력이 절벽처럼 떨어지죠. 제가 심사하던 시절 저온 시험은 인증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시제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책임자의 목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출력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래프의 추락을 기다렸습니다. 35년간 봐온 그 익숙한 추락을요. 그래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하 42도에서 팩은 요구 출력의 기준선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비상전원 모사 구간에서도 사출 개통부하 구간에서도 그래프는 흔들림 없이 직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고 모니터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요. 이 수치 보정한 겁니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의관의 본능이었죠. 시험 책임자는 화를 내는 대신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원자료 전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진동 시험, 구지하중 시험, 열충격 시험 기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2시간 동안 원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점심도 걸렀습니다. 숫자의 숲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균열을 찾아서요. 저온 특성이 좋으면 고온에서 무너지기 마련이고 출력이 좋으면 수명에서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배터리는 정직한 물건이라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값을 치른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값은 치렀더군요. 다만 시험실에서 치렀습니다. 실패 기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온에서 무너진 설계, 진동에서 갈라진 구조, 소프트웨어 오류로 통째로 폐기된 시제품들. 그 실패의 산 위에 지금의 데이터가 서 있었습니다. 실패 기록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조직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온 시험이 끝나고 시험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오후에 급기동 하중 시험이 잡혀 있는데 마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점심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중 시험은 저온과는 다른 종류의 지옥입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려고 기체를 꺾는 순간 조종사의 몸에는 자기 체중의 9배가 실립니다. 굳이 배터리도 똑같이 그 하중을 받습니다. 셀과 셀 사이의 연결부가 뜯기고 용접점이 벌어지고 내부 구조가 밀리죠. 하늘에서는 그 손상 하나가 전원 상실로 이어집니다. 시험대 위의 팩이 회전 하중 장치에 물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시험이 시작됐고 모니터에는 하중 곡선과 출력 곡선이 나란히 그려졌습니다. 구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출력 곡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 하중 100회, 200회, 300회. 곡선은 지루할 정도로 평평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역 시절의 심사 수첩입니다. 은퇴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중요한 출장마다 들고 다녔죠. 그 수첩에는 제가 심사했던 자국 전투기 배터리의 하중 시험 데이터가 제 손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펴고 눈앞에 모니터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 하중 내구 횟수, 눈앞에 폐기 위였습니다. 하중 구간 전압 강화 폭, 눈앞에 폐기 위였습니다. 구조 변형 허용치, 이것도 눈앞에 폐기 위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첩은 제 인생입니다. 11년의 심사, 수백 번의 반려, 밤샘 검증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 수첩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시험장에서 그 수첩은 추월당한 과거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책임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오래된 숙제를 하나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쿄에서 가져온 그 수첩에요. 저온 특성, 우리 최신 팩 대비 열쇠 아님. 항목에 따라 우세.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세. 제 손으로 쓴 글자인데 제 눈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나은 거였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실망하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너지는 걸 보러 오셨을 텐데 무너지질 않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강 선생, 하나만 물읍시다. 인증까지 통상 7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11년이 걸렸소. 당신들에게 남은 시간은 3년이 안 됩니다. 셀이 좋고 팩이 좋아도 시간은 어떻게 이길 생각입니까?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7년짜리 계단을 3년에 뛰어오르려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심의관님 세대는 시험 하나 하고 결과 기다리고 고치고 다시 시험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14개 시험을 동시에 돌립니다. 실패할 설계는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죽입니다. 심의관님이 11년 걸려 쌓은 데이터가 어디서 시간을 잃었는지
저희는 전부 분석했습니다. 시간은 벽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입니다. 시간은 벽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이다. 그 문장이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평생 시간의 벽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벽 덕분에 밥을 먹었고 그 벽 덕분에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38살의 한국 엔지니어가 그 벽을 설계 대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 제 심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 아버지는 배터리 기술자였습니다. 오사카의 작은 공장에서 잠수함용 축전지를 만들던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언제나 전해액 냄새와 함께였습니다. 손끝은 약품에 달아 지문이 흐릿했고 작업복 소매에는 늘 하얀 얼룩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 따라간 날,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버지는 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겐지야,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시간이 만드는 거다. 10년을 견딘 회사만이 10년짜리 기술을 갖는다. 지름길을 찾는 놈은 반드시 배터리한테 배신당한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등뼈가 됐습니다. 저는 그 신념으로 35년을 심사했습니다. 서류가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이 부족한 기술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종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겐지, 시간을 존중해라.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의 긍지다. 그런 제가 대전에서 본 겁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대신 시간을 해부해버린 사람들을요. 호텔 방에서 저는 아버지의 낡은 셀을 꺼냈습니다. 유품으로 간직해온 아버지가 처음 만든 축전지의 셀입니다. 출장 때마다 부적처럼 갖고 다녔죠. 그 차가운 금속을 손에 쥐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만약 시간이 벽이 아니라면 우리의 40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저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몰아넣었죠. 파리의 지인, 그러니까 유럽 방산 전문지의 오랜 기자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후지와라 상. 재미있는 문건이 돌고 있습니다. 뒤랑 쪽에서 만든 겁니다. 문건이라니요. 중동에 뿌리는 겁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의 조달라이네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KF-21 전력화 리스크 평가서. 내용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배터리 하나 자체 조달 못하는 나라의 전투기를 30년 운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평가서가 아니었습니다. 흑색 선전이었어요.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뒤랑이 사내회의에서 한 말이 새어나왔는데 들으시겠습니까? 한국이 국산화를 선언했으니 이제 우리 일은 그 국산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구매국의 불안이 중요하다. 불안한 고객은 검증된 심장을 단 전투기를 산다. 그 심장은 우리 것이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불안이 중요하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평생 데이터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이기려고 불안을 파는 자를 기술자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기가 실제로 먹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며칠 지나지 않아 들려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가 KF-21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나라 국방부가 돌연 협상 일정을 무기한 유보한다고 통보해온 겁니다. 유보 사유를 묻는 한국 측에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핵심 부품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뒤랑의 문건에 적힌 문장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 나라 공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강민준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헤어진 뒤로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늦은 밤에 걸려온 전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험실 인원 절반이 사흘째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박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유보를 통보한 그 나라의 보낼 기술 입증 패키지입니다. 시험 원자료 전체, 제3국 인증기관 교차 검증 결과, 공급망 이중화 계획까지 전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저희는 압니다. 저쪽은 종이로 싸우지만 저희는 데이터로 싸웁니다. 종이는 데이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만 하나가 무섭습니다. 데이터가 이기기 전에 계약이 먼저 끝나버리는 것. 그게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뒤랑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복기해봤습니다. 단가 3.2배, 납기 14개월, 그리고 흑색 선전.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설계였어요. 한국이 심장을 사면 목줄을 쥐고 한국이 심장을 만들면 시장에서 그 심장을 불신하게 만든다. 어느 쪽으로 가도 한국의 전투기는 뒤랑의 손바닥 위에 있게 되는 구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의 끝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뒤랑의 문건에는 인용이 하나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전직 고위 심의관도 한국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문장. 출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리의 리셉션장에서 저는 뒤랑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으니까요. 제 말이 제 35년이 사기꾼의 흑색 선전의 탄약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 불빛, 어딘가의 시험실에서는 지금도 세례 못을 받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400열도 불이 붙지 않을 때까지 못을 박은 사람들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남자. 저울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자의 긍지 문제였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쳤죠. 예단하기 이르다.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후배들은 의아했습니다. 선배님답지 않게 결론이 흐릿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는지 저 자신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각국 방산 뉴스를 훑고 있었죠. 녹차는 아직 뜨거웠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KF-21 국산 배터리, 군용 인증 전 항목 통과, 착수 2년 3개월 만에 완주.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보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발표 주체는 한국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시험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온, 고온, 진동, 관통, 열폭주, 고고도, 전자파, 소프트웨어 무결성까지. 제가 아는 인증의 지옥도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항목 옆에 같은 단어가 붙어 있었죠. 통과, 통과, 통과. 2년 3개월. 저는 그 숫자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통상 7년, 일본 11년, 프랑스 9년. 그런데 2년 3개월. 이건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의 기록이었어요. 마라톤 세계 기록을 누가 1시간에 끊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에 들어갔죠. 35년의 인맥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유럽의 독립인증기관에 있는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교차 검증 참관인으로 한국의 시험 일부를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후지와라 상,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의심했어요. 그래서 원자료를 요구했지. 결과가 어땠는지 압니까? 우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통과였습니다. 열폭주 관통 시험은 우리 쪽 기준보다 가혹한 조건이었는데도요. 이 사람들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시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방산 전문 매체 기자였습니다. 그가 보내준 기사 초안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서방이 10년 걸리는 관문을 한국은 왜 2년 만에 넘는가?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이것은 한 부품의 성공이 아니다. 한국의 개발 방법론 자체가 기존 질서보다 빠르다는 증거다. 세 번째 전화를 걸기 전에 세 번째 전화가 먼저 걸려왔습니다. 오카베였습니다. 내기에서 3년에 걸었다던 그 후배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뉴스 보셨습니까? 봤네. 저희 사업부, 오늘 아침부터 뒤집어졌습니다. 본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항공 배터리 기술 수준 재평가. 재평가랍니다, 선배님.
저희가 안쓰럽다고 했던 그 회사를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채운 감정은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부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35년이, 제 아버지의 40년이, 시간이 만든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세월이 서울발 기사. 한 줄에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새를 손에 쥐고도 아무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오카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었습니다. 선배님, 재평가 회의에 자문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항공 배터리를 실제로 눈으로 보신 일본인은 선배님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GS유아사의 본사 회의실에 앉게 됐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과 기술진 10대 명,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의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험악했습니다. 기술 담당 임원 하나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언성을 높였죠. 이 수치들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까? 2년 3개월 만에 전 항목 통과라니 어딘가 기준을 낮췄거나 항목을 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게 이 업계의 상식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때 사회를 보던 본부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님, 직접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테이블 위에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기준을 낮췄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폭주 관통 시험은 우리 기준보다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항목을 뺐는지 물으신다면 빼지 않았습니다. 제가 35년간 심사한 전 항목이 들어 있었고 몇 개는 우리에게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까 그 임원이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11년은 뭐가 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5배 똑똑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배 똑똑한 게 아닙니다. 5배 다르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순서대로 했고 저들은 동시에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고 저들은 실패의 이름표를 달아 전시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벽이라고 가르치고 저들은 시간을 설계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방법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방법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오카베가 제 옆에 붙어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하신 말씀 위에 보고서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선배님이 상상도 못하실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게 되는 건 한참 뒤 중동에서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증은 서류일 뿐입니다. 방산의 세계에서 진짜 심판은 따로 있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 구매국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가 중동에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뒤랑이 흑색 선전 문건을 뿌려놓은 바로 그곳에요. 저는 다시 트렁크를 쌌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결말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수도, 국방부 대회의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전투기 도입 협상, 그 마지막 관문. 저는 일본 측 참관인 자격으로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긴 마호가니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이 나라 공군의 역사 사진들. 에어컨의 냉기가 사막의 열기와 싸우고 있었지만 방 안에 진짜 온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긴장이었죠. 각국 참관인 23명이 자리를 잡는 동안 그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찾아가던 중 낯익은 향수 냄새가 먼저 저를 붙잡았습니다. 후지와라 상. 여기서 또 뵙는군요. 뒤랑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봤던 그 번들거리는 웃음 그대로였죠. 그는 제 옆자리 방청석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결말이 뻔한 연극을 보러요. 뻔합니까? 뻔하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나라 조달라인의 책상마다 어떤 보고서가 놓여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 놓았으니까요. 후지와라 상, 인증서라는 건 종이입니다. 종이는 30년을 보증하지 못해요. 오늘 저 한국인들은 종이를 흔들 거고 이 나라는 불안을 선택할 겁니다.
불안한 고객은 언제나 검증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뒤랑 씨,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 그 검증된 심장의 시험 데이터를 최근에 들여다본 적은 있습니까? 당신 회사 것 말고 한국 것 말입니다. 뒤랑의 미소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음으로 그 틈을 덮었죠. 데이터라. 심의관은 은퇴해서도 심의관이시군요.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누구의 데이터가 옳았는지 알게 되겠지요. 네, 알게 될 겁니다. 그게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중앙에는 이 나라 공군 조달 총책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알라시드. 52. 전직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조달 업계에서는 무덤이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살아 돌아온 계약이 드물다고 해서요. 성능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가격 브리핑도 끝났습니다. 대당 가격, 유지비, 무장 통합,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낙관적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알라시드가 서류철을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한국 대표단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배터리. 그 한 단어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관석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의 뒤랑을 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씨앗이 정확히 발아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알라시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전투기를 30년 몰았던 사람입니다. 계기판이 꺼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때 조종사를 살리는 건 카탈로그의 성능이 아니라 배터리 하나예요. 그런데 내 책상에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은 그 배터리를 외국에 의존해왔고 공급사는 철수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 30년 뒤에도 이 전투기의 심장이 뛰고 있을 거라고 당신들은 보증할 수 있습니까? 부품 하나가 외국의 승인에 걸리고 배터리 하나가 남의 나라 회사 사정에 막히는 전투기라면 나는 우리 조종사들을 그 좌석에 앉힐 수 없습니다. 정적.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제 안의 심의관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끝났군. 심장 없는 전투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 그때 한국 대표단의 끝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협상단의 정식 발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기술 배석자였죠. 좌중의 시선이 쏠리자 한국 측 단장이 제지하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강민준은 이미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총책임자님,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알라시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만든 사람? 네. 보고서에 적힌 대로 우리는 심장을 외국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가 떠났을 때 어떤 회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가격은 3.2배, 납기는 14개월. 심장을 쥔 자가 주인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의 뒤랑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천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팔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영하 42도에서 구지에서 못이 관통해도 불이 붙지 않는 심장을요. 군용 인증 전 항목 2년 3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원자료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귀국의 어떤 기준으로 재검증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놓았습니다. 30년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기의 심장은 이제 서울과 대전에서 뜁니다. 어느 나라의 승인도, 어느 회사의 사정도 그 심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증하는 건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전투기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라시드는 한동안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이 나라 국방부의 보좌관 하나가 급히 들어와 알라시드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알라시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청석의 한 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뒤랑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알라시드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 전에 확인할 문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봤습니다. 뒤랑의 손이 서류 가방에 손잡이를 더듬는 것을요. 포식자가 처음으로 사냥감의 얼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이어진 1시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 35년의 신념도, 뒤랑의 제국도, 그리고 세계 항공 배터리 시장의 지도까지도요.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의 중단이 선언되고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했습니다. 참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거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 저는 방청석의 뒤랑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잔을 쥔 손등에 힘줄이 서 있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1시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알라시드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회의실 전체를 향해 입을 열었죠. 재개에 앞서 밝힐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조달 라인에는 KF-21의 핵심 부품 리스크를 지적하는 평가서가 유통되었습니다. 나 역시 그 평가서를 읽었고 오늘의 질문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한 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보 라인이 다른 문서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그 평가서를 만든 회사의 내부 회의록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알라시드는 회의록을 펼치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일은 한국의 국산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구매국의 불안이 중요하다. 불안한 고객은 검증된 심장을 단 전투기를 산다. 그 심장은 우리 것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회의실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참관석의 공기가 바뀌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알라시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히 방청석의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뒤랑 부사장. 우리나라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당신을 이 방에 앉혀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에는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우리 조종사의 목숨을 흥정거리로 삼는 자를 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뒤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총책임자님, 그 문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시장 분석을. 알라시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당신 본사가 더 잘 알겠지요. 참고로 이 회의록은 당신 회사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비원이 배웅할 겁니다. 나가 주십시오. 뒤랑은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챙겨 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긴 회의실에는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파리의 리셉션장에서 사냥처를 선언하던 남자가 사냥터에서 쫓겨나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알라시드는 다시 한국 대표단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30년 뒤에도 이 전투기의 심장이 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로 답했고 당신들의 경쟁자는 공작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전투기를 30년 몬 사람입니다. 조종사는 압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 서류처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기술검증단을 서울과 대전에 보내겠습니다. 원자료 전부를 열어주겠다고 했지요.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이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11조 원 규모 KF-21 도입 계약 체결. 저는 그 발표문을 도쿄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발표문에는 이 나라 국방부가 밝힌 선정 사유가 조목조목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핵심 부품의 완전한 자국 공급망 확보. 특히 항공 배터리의 국산화는 30년 운용 신뢰성 평가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결정적 요인. 여러분, 이 문장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배터리는 전투기 가격의 1%도 안 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11조 원짜리 계약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겁니다. 뒤랑이 목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품이 목줄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랑의 소식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에 들려왔습니다. 파리의 그 기자가 전화로 알려줬죠. 후지와라 상, 뒤랑이 경질됐습니다. 본사가 긴급 이사회를 열었어요. 중동 퇴출 사건이 유럽 언론에 다 실렸거든요. 주가가 며칠 새 곤두박질 쳤고 다른 고객국들까지 계약 재검토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신뢰를 파는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으니 본사로서는 꼬리를 자를 수밖에요.
그런데 진짜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자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리고 이건 아직 기사로 안 나간 건데 그 회사가 지금 서울에 접촉 중입니다. 서울에요? 무슨 접촉 말입니까? 협력 타진입니다. 한국의 난연 셀 기술을 자기들 차세대 라인에 도입하고 싶다고요. 라이선스든 합작이든 형식은 다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쿠지와라 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장을 쥔 자가 주인이라던 그 회사가 이제 한국이 쥔 심장을 나눠달라고 줄을 선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통쾌해서 웃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제 발밑에서 터졌습니다. 오카베가 저녁이나 하자며 저를 불러낸 날이었습니다. 도쿄의 조용한 요리집. 오카베는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선배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상도 못하실 지시가 내려올 거라고. 봉투 안에는 공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형 항공 배터리 개발 및 공급망 구축 모델 분석의 건. 발신처는 방위성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방식을 공식적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계와 합동으로요.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분석 자문단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첫 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겐지. 젠 장비청 항공장비 심의관. 오카베가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재평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라 방법의 격차다. 방법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위에서는 그 문장에 밑줄을 쳤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배우자. 자존심 상하지만 배우자. 여러분, 그 순간에 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35년 전, 저는 한국의 기술 서류를 심사축에도 못 낀다고 돌려보내던 사람입니다. 몇 달 전까지도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보고서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는 국가 프로젝트의 자문 첫 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기술을 국어라고, 일본은 한국을 교과서로 삼고, 중동은 한국의 심장을 결정적 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요리집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오카베가 들을 만큼의 소리로요. 내가 완전히 틀렸다. 오카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잔에 술을 채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의 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쓰고 가장 개운한 술이었습니다. 자문단 활동이 시작되고 저는 다시 대전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석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간 것이었죠. 63세 학생으로요. 일정 마지막 날 강민준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시험동 앞마당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아버지가 처음 만든 그 축전지의 셀. 40년 넘게 제가 부적처럼 품고 다니던 물건입니다. 강민준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심의관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유품 아닙니까? 유품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든다. 10년을 견딘 회사만이 10년짜리 기술을 갖는다. 저도 35년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강 선생, 당신들이 그 믿음을 부쉈습니다. 강민준이 뭐라 말하려는 걸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쉈다는 말은 틀린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배우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10년을 견딘 회사, 견딘다는 말. 결국 그건 사람 얘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10년이 기술이 되는 거지. 달력의 10년이 기술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10년치의 견딤을 밤을 갈아 넣어서 2년 3개월에 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셀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견디는 사람들 곁에요. 강민주는 한동안 그 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덤 방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교과서들 맨 앞자리예요.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바다 건너에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예순 셈 먹은 남자가 남의 나라 시험동 앞마당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디쯤 KF-21이 나는 하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저 전투기의 진짜 힘은 최고 속도도 레이더도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심장. 어느 나라의 승인에도, 어느 회사의 사정에도, 어느 포식자의 흑색선전에도 걸리지 않는 심장. 그 심장을 제 손으로 만들어낸 나라라는 사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 차이의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11조 원이라는 값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배터리